1971년 12월 2일 아랍에미리트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날은 나라를 위한 축하와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틀 전 이란이 한 행동이 두 나라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11월 30일 아침 이란군이 아부무사, 그레이터 톰브, 레서 톰브에 상륙했습니다. 이 섬들은 예전에 아랍에미리트가 영유권을 주장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군인들이 도착하자마자 신속하게 그 지역의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일부 아랍 주민들은 쫓겨났고 경찰서와 학교들이 파괴되었으며 그 후 이 섬들이 이란의 영토라고 선언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란의 이웃나라들 중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강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이 자주 지적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오랜 갈등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립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이란이 그 갈등을 어떻게 이용해서 이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권력을 확장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에 놀랐습니다. 한 무슬림 국가가 또 다른 무슬림 국가와 직접적으로 충돌했다는 점입니다. 그때 다시 시아파와 수니파의 분열에 대한 논의가 살아났습니다. 이 분열은 오랫동안 중동의 많은 긴장의 근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모든 것은 1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 전에 예언자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난 후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무슬림 세계에는 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집단은 예언자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가 다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지도권은 예언자의 가족과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야 했습니다. 이 집단은 나중에 시아 무슬림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큰 집단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음 지도자는 혈연이나 가족의 근거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는 공동체에 존경받는 구성원들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부바크르, 즉 예언자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장인이었던 인물이 첫 번째 칼리프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체계를 따랐던 사람들이 나중에 수니파 무슬림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는 단순한 결정이었지만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은 무슬림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 갈등은 주로 신념과 종교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6세기에 사파비 왕조가 이란을 공식적으로 시아파 국가로 선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의 배경에는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란은 자신을 그 당시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였던 수니파 오스만 제국과 분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아파와 수니파의 문제는 단순히 신앙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중동에서의 권력 투쟁, 영향력, 그리고 통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현재로 빠르게 넘어가 보면 전 세계 무슬림의 약 85-90%가 수니파로 추정됩니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시아파 인구는 약 10-15%에 불과합니다. 많은 시아파 무슬림이 이란, 이라크,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에 분포해 있습니다. 이들은 레바논, 예멘,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도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1979년부터 이란은 점차적으로 자신을 무슬림 세계 여러 지역의 시아파 공동체의 주요 수호자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아파의 지도자로 자신을 내세운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서방 세력과 일부 걸프 아랍 국가들에 맞서 억압받는 이들의 목소리라는 이미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로 인해 무슬림 세계 내 최대 집단은 아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그들에 대한 지지가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다른 나라들에서는 긴장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는 1987년 7월 31일 메카에서 하즈 순례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순례를 하는 동안 이란 순례자들과 사우디 보안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이란 시위대가 하지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무단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빠르게 폭동과 압사 사고로 번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분노한 이란 시위대가 보복으로 테헤란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을 습격했습니다. 그 사건은 당시 두 나라 갈등의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두 나라는 단순한 정치적 라이벌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모두 자신들이 이슬람 세계의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한 두 모스크인 메카와 메디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우디 왕국은 전 세계 많은 수니파 무슬림들의 눈에 특별한 종교적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9년 혁명 이후 이란이 마치 자신들이 전 세계 무슬림 공동체의 진정한 목소리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리야드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두 나라, 두 가지 다른 신념이지만 둘 다 이슬람 세계의 주요 지도자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이는 종교나 이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담 후세인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이란의 혁명적 이념이 아랍 세계로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에 대해 매우 신중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에는 전체 인구의 약 10-15%를 차지하는 시아파 소수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동부지방, 특히 카티프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방은 평범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곳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석유 매장량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리야드는 오랫동안 이란이 그 지역의 시아파 공동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의심해 왔습니다. 일부 사우디 관리들에 따르면 이란은 이를 이용해 긴장을 조성하고 왕국 내부의 안정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합니다.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저명한 시아파 성직자인 님르 알림르를 처형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많은 이란 시위대가 분노하여 테헤란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을 습격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고 일부 동맹국들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두 나라가 다시 공식적인 관계를 맺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우디의 미래는 비전 2030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사우디를 글로벌 투자와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고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계획은 지역 전체가 혼란스러우면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에너지 시설이 공격을 받을 때마다 리야드는 이를 자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2019년과 다시 2026년에 발생한 공격 때 그랬습니다. 사우디 지도자들에게는 이란이 사우디의 변화와 발전이 완전히 성공하기 전에 이를 막으려 하거나 방해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입니다. 사우디 관계자들은 여러 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면 자신들도 어쩔 수 없이 자체 핵전력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2026년 무렵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은 거의 무기급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방위 체계를 더욱 강화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 나라가 두 나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나섰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2023년 중국은 베이징 협정을 주도하여 7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의 외교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사우디 국방장관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가 직접 테헤란을 방문해 알리 하메네이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나라가 직접적인 전쟁보다는 통제된 관계를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면에는 그리고 카메네이와 칼리드 빈 살만 사우드의 주요 회담 뒤에는 그들의 시각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랫동안 미국의 지원을 받아온 군주제 국가이며 지역 내 여러 극단주의 단체들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란은 또한 사우디와 서방 열강들이 자신들을 포위하고 통제하려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 깊은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합의도 굳건히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26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후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을 여러 사우디 도시로 발사하며 보복했습니다. 이란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서방의 군사작전을 이 지역에서 돕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베이징 협정하에서 다시 쌓아올린 신뢰가 거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깊은 상처를 남긴 나라가 있다면 그중 하나는 이라크입니다. 그들의 충돌은 단지 며칠이나 몇 달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충돌은 무려 8년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은 1980년에 시작되어 100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전쟁은 두 나라의 경제, 군사력, 그리고 미래를 모두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그 나라의 기존 권력 구조를 무너뜨렸을 때 이란의 서쪽 국경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맡고 있던 가장 큰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란의 영향력이 이라크 내부에서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많은 이라크 민족주의자들이 조용한 침공이라고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은 탱크나 수천 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이란은 정치, 자금, 민병대, 사업, 그리고 종교를 통해 천천히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의 실제 상황은 이보다 더 복잡합니다. 이란의 영향력에 대한 분노는 한 집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의 다양한 공동체들은 테헤란을 신뢰하지 않는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라크 인구의 약 60%는 시아파 무슬림입니다. 이 때문에 나라에 큰 영향력을 가진 많은 정당들과 무장단체들이 테헤란과 이란 혁명 수비대 IRGC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란은 이라크의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안보기관과 에너지 부문에도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의 가장 큰 상징 중 하나가 바로 PMF, 즉 인민동원군입니다. 이 단체는 주로 시아파 민병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음에는 ISIS, 즉 이슬람 국가와 싸우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안정화에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ISIS와의 전투가 끝난 후에도 이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라크 국가 내부에서 영구적인 권력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 그룹 중 일부는 이라크 총리보다 테헤란의 말을 더 잘 듣는다고 합니다. 이 우려는 점점 커져서 결국 2026년 유엔 회의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반드시 통제해야 할 조건이 바로 이 민병대들입니다.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는 대가로 말이죠. 하지만 강력한 집단들이 싸우는 동안 이라크의 평범한 시민들, 특히 수니파 소수민족이 그 사이에 끼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가 전략적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부 지역에서 종파적 압력과 무장 세력의 영향으로 점점 밀려나고 있다고 느낍니다. 많은 수니파들에게 이란의 개입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라크 내 시아파 인구 사이에서도 이란에 대한 시각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라크 시아파 중에는 무크타다 에사드르의 지지자들을 포함해 이란이 보여주고자 하는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라크가 테헤란의 정치 모델을 따르길 원하지 않으며 비난도 매우 직접적입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란은 이라크를 자국 제품의 거대한 시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란은 이라크를 자신들의 전쟁을 위한 전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의 다양한 집단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란이 중요한 자원을 그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이드자, 이란은 여러 차례 이라크 영토로 흘러가는 물의 흐름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이라크의 전력 공급에 중요한 가스 수출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연이은 정전, 물 부족, 그리고 이라크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 반이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라크인들에게 이것은 더 이상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긴장이 고조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오랫동안 분쟁을 피하려고 노력해온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카타르입니다. 카타르와 이란의 관계는 다른 걸프 국가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테헤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반면 카타르는 중립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카타르는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고 자신을 이 지역의 중재자로 자리매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그 전략은 실제로 효과적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쉽게 적이 될 수 없는 데에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카타르와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 가스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이를 노스돔이라고 부르고 이란은 사우스 파르스라고 부릅니다. 이 때문에 두 나라의 에너지 분야 협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서로가 꼭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의 원천을 함께 나누는 나라와
직접적인 전쟁을 벌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가 카타르에 대해 전면 봉쇄를 시행했습니다. 이들 국가가 제기한 혐의 중 하나는 도하가 이란과 너무 가깝다는 것이었고, 봉쇄로 인해 카타르는 테헤란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란은 카타르 항공기와 화물선에 자국 영공과 항구를 개방했습니다. 또한 카타르가 공급망의 어려움을 겪는 동안 식품을 수입해 공급했습니다. 그로 인해 카타르는 2021년에 봉쇄가 끝난 후에도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해 더 강력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위기 이후 카타르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카타르는 이란 핵합의 이후 꾸준히 이를 지지했고, 중동에서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대부분의 걸프 국가들이 이란과 점점 멀어지는 반면 카타르는 테헤란과의 외교 관계를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이란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가 되는 것이 이 지역에서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에 그 믿음은 갑자기 깨졌습니다. 이란의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테헤란은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적과 중립국을 구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카타르는 오랫동안 이란의 적이 되는 것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위험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8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이 라스라판 산업도시를 타격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LNG 시설이자 카타르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입니다. 내부에는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LNG 공급의 약 17-20%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카타르 에너지는 불가항력 상태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타르에게 이번 일은 단순한 군사 공격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와 경제의 근간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과 같습니다. 이 일로 카타르의 이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6년 3월 19일, 도하는 모든 이란 군인과 이란 대사관의 보안 무관들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24시간 이내에 나라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어서 카타르 국가안보국은 10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카타르 내에서 활동하는 2개 IRGC 연계 조직과 관련된 시민과 거주자들이었습니다. 카타르가 자국 내에서 이란의 대리 세력 조직망이 활동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카타르 총리는 이란이 걸프 이웃 국가들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들은 카타르가 가지고 있던 외교적 면책 특권의 환상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란이 지역에서 겪고 있는 모든 긴장 속에서 가장 독특한 것 중 하나는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입니다. 정치와 안보 면에서는 적대적이지만 두바이는 오랫동안 이란 기업들의 중요한 무역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의 자금, 상품, 그리고 해운 네트워크가 두바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두바이는 비즈니스에 열려있는 반면 아부다비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부다비는 아랍에미리트의 안보 정책을 크게 통제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이란을 직접적인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그들의 관계에서 큰 모순이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파트너지만 안보에서는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는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1971년 11월 30일, 아랍에미리트가 공식적으로 국가로 탄생하기 이틀 전, 이란 해군이 아부무사, 그레이터 톰브, 레서 톰브를 점령했습니다. 아랍 주민들이 쫓겨났다고 하며 경찰서와 학교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개의 섬이 이란의 영토라고 선언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랍에미리트는 아부무사, 그레이터 탐브, 레서 탐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이란은 거부했습니다. 테헤란 정부는 이 섬들이 오랫동안 이란의 일부였기 때문에 영토 분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옛 이슈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은 상처입니다. 두 나라의 긴장은 섬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에 대한 제재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는 테헤란과 연관된 후티 반군에 맞서 예멘에서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합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방공 시스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2026년이 되자
걸프 지역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부르즈 알아랍,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제벨알리 항구, 루아이스 정유소, 푸자이라 석유화학단지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곳들이 연이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가의 금융무역 허브로서의 글로벌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IRGC는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역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미사일로 보복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2026년 5월 1일 아랍에미리트는 오펙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에게 그 조치는 단순한 석유 정책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Di isang malaking dagok sa economic unity. 많은 사람들에게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동맹 중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조치의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이미 전쟁으로 인해 이 지역의 석유 생산에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3월 오펙 전체 산출량이 27%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가 이란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긴장이 완화되면 아랍에미리트는 쿼터 제한 없이 석유 생산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공급이 세계 시장에 넘치게 되면 이는 석유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란 경제는 석유 수익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경제를 이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동안 쿠웨이트는 또 다른 종류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2003년 쿠웨이트 당국은 IRGC 스파이 조직이 자국 내 미군 기지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후 2015년에는 압달리셀이라고 불리는 더 큰 논란이 터졌는데 이 사건에서 IRGC와 헤즈볼라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톤의 무기와 폭발물이 압수되었습니다. 2026년에 접어들면서 쿠웨이트가 헤즈볼라와 연계된 네트워크를 체포한 후 암살과 파괴 공작을 계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습니다. 이후 이란의 공격이 아라흐마디 정유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을 강타하여 군인과 민간인들이 사망했습니다. 쿠웨이트는 남부 이라크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IRGC가 지원하는 민병대의 영향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따르면서도 테헤란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의 상당수가 시아파 무슬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을 더 두려워하는 나라가 있다면 바로 바레인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이란 지도자들이 바레인을 이란의 14번째 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수니파 왕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지만 인구의 대부분은 시아파입니다. 이 때문에 바레인은 이란을 단순한 지역 경쟁자가 아니라 국가의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1981년의 쿠데타 시도 의혹과 2011년 아랍의 봄 시위 이후로 긴장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들을 이란이 지원한 작전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 되자 바레인이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 제5함대 본부와 기타 주요 시설을 목표로 한 650개 이상의 이란 미사일과 드론이 요격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이란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고 수백 명이 체포되었으며 일부는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와 종교를 넘어서 걸프 국가들이 이란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의 전략적 우위입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와 LNG 운송로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의 북쪽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이란은 사실상 봉쇄를 시행하여 해상 운송의 상당 부분을 중단시켰고 전 세계 석유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게다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은 걸프 국가들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데 이 시설들은 이 지역의 주요 담수 공급원입니다. 군사 능력에 있어서는 이란이 2,5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긴장이 계속될수록 걸프 국가들의 값비싼 방공 시스템이 빠르게 소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드론은 매우 저렴한 반면 이를 격추하는 데 사용되는 미사일은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여전히 이 지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2025년 이듬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이 거의 무기급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란은 핵무기 보유 직전 국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면 침공을 피하는 동안 테헤란은 헤즈볼라, PMF 민병대,
후티와 같은 대리 세력을 계속 이용해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의 압둘라 2세는 이를 시아파 초순달 지대라 부르며 이란의 영향력이 지역 전역에 확장되는 네트워크라고 설명했습니다.